이게 연애인지 결혼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차피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면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는 말처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매를 맞아야 회복력도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는 무척이나 매섭고 아프더군요. 특히나 하루아침에 시자가 붙어버리면서 그 한 글자 차이로 계급과 서열이 탁탁탁 정해지더니 저는 어느새 이 가정의 맨 꼴찌칸에 탑승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몸이 12개라도 부족한 워킹맘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저의 짠내 풀풀 나는 꼴찌칸 입성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공대 여신 아르미를 꿈꾸며 입성한 컴퓨터공학과는 제가 상상하던 대학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특히 생각보다 아르미는 많았고 그런 아르미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외모에 간혹 귀엽다는 소리 정도 간신히 듣는 그저 공대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런 저의 눈앞에 저와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체크난 방에 뿔테 안경을 낀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가 다가왔고 보통은 보통을 알아보는지 저희는 자연스레 저희 과에서 첫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20살에 서로를 알아보고 보통의 연애를 이어가던 저희는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 갔어요. 크게 모난 것 없던 둘은 컴퓨터 공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덕분인지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둘 다 일명 프로그래밍 덕후라고 불릴 만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애정이 극진했기 때문에 그와 저는 대학교 때부터 같이 프로그래밍 대회를 나가 수상을 할 만큼 저희는 합이 잘 맞았어요. 남들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 결국 기다리다 지쳐 한눈 팔기 일수라고 하지만서도 저는 오히려 그가 군대를 간 틈을 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느냐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봐야 결과적으로는 학업에 열중한 꼴이 되어 운 좋게도 졸업도 전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군대로 인해 저보다 3년 정도 늦게 본인이 평소 좋아하던 게임 회사에 취업하게 된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지방 외지에서 서울로 상경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취업 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각자의 지출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둘이 머리를 모아봤어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어언 7년이 다 되어가는 터라 몇 해 전부터는 휴가차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여 양가 부모님에게 얼굴을 비추고 있어 양가에서는 사실상 저희의 연애가 단순히 연애로 그칠 거라 생각하고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꼭 그 끝 인사엔 남자친구의 안부를 묻기 다반사였고 가끔 본가에서 택배가 올라와서 보면 양가 모두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빼놓지 않고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저희도 언젠간 결혼을 한다면 서로이겠거니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고 오래된 연애로 인해 이미 서로의 집에는 서로의 물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기에 이번 참에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살림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세대가 다른 부모님께 결혼도 전에 동거부터 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기엔 쉬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건 저희의 소심한 걱정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아예 2차에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무언가 들떠 보이기까지 하셨죠. 무사히 서로의 집을 합치게 된 저희는 연애와는 다른 색다름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래 서로를 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저는 서로가 알아오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는 청소나 정리정돈에는 능통하진 않았지만 분명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도 금세 뚝딱뚝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고 반면 저는 요리보다는 집 구석구석 창틀까지 광을 내 청소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장점이 빛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서로로 채워나갔고
대학 시절 때부터 오래 호흡을 맞춰오는 팀이라 그런지 저희는 동거 3개월 만에 크고 작은 소음을 정리하고 동거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난색을 표하는 글을 보며 저는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죠. 그러자 그는 방금 누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동거까지 하는데 집에 초대도 안 하냐며 적어도 누나와 여동생한테는 어떻게 사는지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너무하다고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테니 본인들이 잘 말할 수 있게 하루라도 빨리 여동생과 자신을 초대하라는 명을 받아온 것이었죠. 연년생인 남동생을 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4살이 많은 누나와 5살 어린 여동생 그 사이에 낀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의 형제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에 여자 형제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그다지 걱정거리는 아니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너무 어렸기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그의 형제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아마도 2-3년 전 무렵이었을 거예요. 승무원을 준비하던 막내 여동생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오래전 서울로 올라와 터를 잡은 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고 드디어 3남매가 모두 서울로 상경한 걸 축하하자는 의미로 모인 자리에서 초대받게 되었어요. 늘상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저를 자기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고 결국 그의 성화에 못 이겨 보게 된 누나와 여동생은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보자마자 저를 살갑게 맞이해주며 어쩌다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자기 남동생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냐며 저의 긴장감을 덜어주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던 저는 저도 모르는 새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마음의 문이 확 열어젖혀 버렸죠. 막내 여동생도 왜 승무원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동그랗고 똘망똘망한 두 눈을 가진 토끼 같은 모습을 하곤 언니 하며 어찌나 애교가 넘치던지 매일 남동생과 주먹 다짐을 하며 커온 저에게는 정말이지 새로운 경험과도 같았어요. 워낙 저나 남자친구나 컴퓨터 말고는 관심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다양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도 아닌 터라 사람 볼 줄 모르던 저는 그의 형제들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첫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종종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조금씩 더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죠. 더군다나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라 저도 남자친구의 가족이란 생각에 그녀들의 마음을 얻기 두면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늘 노력했어요. 하다못해 갑작스레 만나는 자리가 생기거든 꽃 한 송이씩이라도 들고 가기 위해 주변 꽃집을 서성이다 무엇라도 쥐고 갈 만큼 단 한 번도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었죠. 그럴 적이면 남자친구의 누나는 우리가 뭐 남이냐며 매번 뭘 이렇게 들고 오냐고 하셨지만 누나와 여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야만 저도 그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3년간의 동거를 통해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고 저희 두 사람의 회사가 있는 경기도 근방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게 되며 저희의 동거도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발을 맞닿은 채 달려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아닌 부부가 되었고 저의 부부 일상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란 저희 예상과 달리 저만 어느새 10월들에 입성한 오직 하나뿐인 며느리 계급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시이라는 전투복을 입은 채 등장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들은 마치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어플과도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자마자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해 임신 소식이 없는지 물으셨고 여자는 나이 30이면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른 날이 아니겠냐며 엄마가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
고생이 덜하다고 하루 걸러 하루 전화를 주신 덕에 임신이라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죠. 결국 저희는 남편이 승진을 하던 시기에 맞춰 본래 세워둔 2세 계획에서 1, 2년 앞당겨 아이를 가지고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첫 아이인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야 아이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세상에 태어나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의 마음은 다르신 것 같았어요. 본인이 시집와 겪은 고초가 떠오르셨는지 임신하기 전엔 임신만 하라고 하시던 어머님은 임신을 한 내내 첫애는 아들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네가 대접받고 살지 않겠냐며 매일같이 아들 낳는 방법,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대체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시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법들을 전수해 주셨어요. 물론 저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쩌면 시어머님의 모진 고초를 내리사랑으로 받았겠구나 싶어 등줄기가 섬뜩하더군요. 다행히도 아이는 저희의 사랑을 먹고 순식간에 자라게 되었고 어느새 저와 남편은 30대 중반을 맞이하며 이제는 제법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엄마로서 시행착오는 여전히 뒤따랐지만 어느덧 워킹맘 5년 차에 접어들어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죠. 물론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고 있자니 더 늦기 전에 둘째를 가지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특히 부모라는 존재는 대부분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기 마련인 만큼 부모 없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의지할 피부치가 하나 있다면 서로를 위하며 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죠. 평소 아이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봐도 남편도 저의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스스럼 없이 남편에게 돌진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둘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보자고 했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렸던 것과 달리 남편은 굳이 아이를 더 낳을 필요가 있겠냐더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 하나 더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며 지금 키우는 하나 있는 첫째도 일하면서 케어하기 벅찬데 어떻게 둘을 키울 수 있겠냐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말끝에는 무언가 개운치 않은 것이 걸려있는 것만 같았어요.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15년을 넘어가는 제 눈을 속일 수가 없었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피하려는 남편을 보며 제 앞에 딱 눌러앉히고 물었어요. 오빠, 그게 둘째를 가지기 싫은 진짜 이유야? 여보, 내가 나이가 곧 있으면 40을 코앞에 두고 있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 지금 여기서 흐지부지 미뤄두면 어쩌면 우리 첫애는 우리 죽고도 평생 혼자서 이 세상을 버텨야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벌이에 아이 하나 싣고 더 늘어난다 해도 손가락발 형편도 아니고 여보가 말한 이유만으론 둘째를 안 가지겠다고 하는 건 내가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자 남편은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진짜 이유를 말해줬어요. 아니, 첫째 때야 당신이 육아휴직을 썼지만 이번 둘째 나오면 내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야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 시작해서 나보다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긴 하지만 나는 이제 막 겨우 인정받아서 과장 승진한 게 엊그젠데 아직 내 성과도 못 보여주고 육아휴직 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하겠어. 결국 본인 욕심 때문에 둘째를 고민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같은 동종업계에서 사회생활을 함께 시작해 어느새 업계 선배가 된 저로서 이해가 영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회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둘째를 낳거든 내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남편을 설득시켰고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둘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매번 꼼꼼하게 가임기에 맞춰 각고의 노력을 해봤지만 좀처럼 둘째를 임신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혹여나 싶은 마음에 저희 부부는 난임센터를 찾아가게 되었고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에 어쩔 수 없이 하늘이 점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없는 노력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죠. 노력해도 결실을 얻기 어려운 저희 가정과는 달리 회사에서의 저는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맺고 있었는지 마침 승진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냐, 밤에는 둘째를 만드느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을 무렵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김장 타령을 하시더군요. 저희 시댁은 원래 김장다운 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만 담아 서로 한 번씩 김장을 가족 행사 삼아 밥이나 먹자는 문화였고 그거 하나는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차피 김치야 두면 먹을 일이야 쎄고 쎄으니 적게나마 담아두면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아이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김장의 종류는 물론이고 규모 자체도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생전 시댁 밥상에서 보지 못했던 백김치부터 아니 전라도도 아닌데 갓김치에 고들빼기까지 전국 팔도김치를 다 담아보자고 하시기에 이게 어디서 불어온 바람인가 싶어 의아했죠. 저도 이전과 같이 해오던 정도의 김장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 가족 행사에 참석했겠지만 대충 들은 김치 목록만 해도 5가지가 넘었고 작년에 41년 앞두고 결혼한 형님이 떠오르자 더욱이 이건 물리적으로 못할 짓이다 싶었죠. 그도 그럴 거지. 마흔을 목전에 두도록 혼자인 형님이 걱정되었던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저와 남편에게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냐며 이렇게 누나를 혼자 두면 되겠냐고 결국 나중에 늙으면 장남인 네가 네 누나까지 다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고 악담 아닌 악담을 쏟아부으시더군요. 하기야 형님 성격에 혼자 낼 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식구들 주변을 서성이며 제 속을 박박 긁을 생각을 하니 그래도 내 속보다는 옆에 있는 남편 속 긁는 게 낫지 않겠다 싶어 저와 남편은 주변을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형님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번의 소개팅으로 무장한 맞선이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난 후 남편이 몇 달이 건너 알고 있는 업계 선배를 소개해줬고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있듯 형님은 연애한 지 2달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강행하더군요. 둘 다 홍기를 꽉 다 채우지 못해 넘치기 직전이었던 터라 빠른 감은 있었지만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님은 나이 때문인지 생각보다 임신이 쉽지 않았고 결국 1년을 넘게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얼마 전 어렵게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은 노산에 아이를 낳을 큰딸 걱정에 자연스레 저희 집은 뒷전이 되었고 시집오고 처음으로 형님 덕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김장 계획을 들어보니 이게 덕인지 더 큰 재앙인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보나마나 임신한 형님을 위해 이것저것 만들어줄 요량임이 틀림없었어요. 그렇다면 분명 이번 김장 또한 평소와 마찬가지로 손 하나 까딱 않고 입으로만 김장을 담글 형님과 매번 비행 일정을 핑계삼아 누누이 김장을 다 하고서야 귀신같이 등장하는 아가씨 사이에서 저 혼자 그 많은 종류와 양의 김장을 담기 위해 고군분투할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군요. 결국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승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그 많은 종류의 김치를 담그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딱 잘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기가 찼는지 혀를 차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니, 그 회사 일은 네가 다 아니? 그리고
뭐 여태까지 내가 결혼하고 김치를 몇 폭이나 담가봤길래 한 해 만에 하면서 나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드니 누가 들으면 내가 뭐 며느리 미워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겠다. 이거 원 억울해서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전화 말미에 우는 신용을 하는 시어머님의 연기에 평소 같았다면 속아드리고도 남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또 둘째가 생기지 않자 그간 겹겹이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해야만 했죠. 평소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런 일로 덮는 스타일이라 뜻대로 되지 않는 둘째 계획 때문에서인지 그나마 하던 성과라도 보여지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 속도 모르고 우는 것도 안 통하면 전술을 바꾸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님은 전화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연이어 고심한 새로운 전술을 시전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엄마가 되었으면서 아들 생각은 없니? 내 하나밖에 없는 손자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먹이면서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힐 생각해야지.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저밖에 모르고 이기적일 수가 있니? 네가 마음을 그렇게 모나게 쓰는데 하늘에서 둘째를 점지해 주시겠니? 어차피 첫째처럼 똑같이 키울 게 뻔한데 하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안 주는 게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는 것 마냥 아픈 것만 후벼 파는 시어머님의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며느리는 울기보단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계치에 도달했고 그럼 저희의 먹을 김치는 제가 직접 해서 먹이겠다며 하나뿐인 손자 걱정 마시고 우리 집 김장은 앞으로 마음 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형님하고 아가씨하고 나눠 드실 만큼 하시라며 엄포를 두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야근 중인데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여보, 본가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네. 당신도 일 거의 끝나가잖아. 내가 회사로 갈 테니까 본가에 들렸다가 오자. 아이는 장모님께 맡겨놨어. 당신 끝나면 연락해. 로비에 있을게. 하길래 지난번 어머님에게 했던 말도 떠오르고 괜히 죄송스러워져서 일단 알겠다 하고 일 정리해놓고 로비에 내려가 남편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저희 시댁이 외진 곳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단 한 번도 안 살아본 시부모님이셨거든요.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자동차가 흔들릴 때면 전에 어머님과 했던 통화 내용 때문에 긴장까지 해서 그런지 속이 울렁울렁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시댁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준 건 소금에 절여져 있는 뽀얀 배추들이었어요. 큰 신우는 소파 위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작은 신우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제가 오기 전까지 김장은 시작도 안 한 게 분명했고 근데 분명 오기 전에 남편이 어머님이 아프셔서 가자고 했는데 거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몸이 아프시다 들었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춧가루 포대를 힘차게 내려놓으시며 오전까지는 몸이 으슬으슬한 게 그렇더라고.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더 아파지는 게다. 자고로 그럴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지. 너도 말끝마다 피곤하다고 했잖아. 어서 옷부터 갈아입어라. 벌써 9시인데 해 뜨기 전엔 다 해놔야 하지 않겠어? 난 아까 약 먹고 푹 자서 괜찮다. 빨리 와라. 시간 없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염없이 남편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에 배추김치만 한다고 바꿨잖아. 그걸 이야기해줘야지. 아, 그러네. 며느리가 하도 힘들어한다고 하니 내가 어쩌겠냐.
나도 요즘 세상에 맞게 수그러들어야지. 다른 김치들은 다 빼고 배추김치만 하기로 했다. 딱 보면 알잖아. 배추 말고 여기 뭐가 있어. 아법은 어서 들어가시고 애미는 옷 갈아입고 나오거라. 그 순간 남편은 제 어깨를 한번 툭툭 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큰 신우는 제 손을 붙잡고 당기며 그러더라고요. 우린 괜찮아. 자동차 갖고 왔어. 이따가 김치도 싣고 가야 하니까 어서 부지런히 해보자 옳게. 그래야 아침 식사 전에 끝내고 집에 가지. 결국 저는 끝끝내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시댁으로 입성하게 됐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 싶어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괜한 감정 소모로 시간 낭비할 바에 얼른 끝내자 싶어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편한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원래 쓰던 방이라 그런지 눕자마자 코를 골더군요. 그리고 비장하게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 준비를 마친 채 거실을 바라보니 넓게 펼쳐진 김장 봉투를 보아하니 올해야말로 만만치 않은 양을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형님과 아가씨가 얼른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형님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이것 봐라. 이게 내가 오늘 김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다 라고 말하듯 이제 막 부르기 시작한 임신한 배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한술 더 시어머님은 형님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더니 입덧이 심하니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며 극진히 모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차피 형님은 애초에 기대도 없었어요. 매년 입으로 담그는 게 전부인 사람이었기에 옆에서 안 그래도 피곤한 사람 입으로 더 피곤하게 할 요량이라면 그나마 눈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낫겠다 싶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가씨는 어디 있냐며 묻자 시어머님은 글쎄다 하면서 작은 방문을 열어보시더니 막내가 여태 너 기다리다 시차 때문에 이제 막 잠든 것 같다며 내가 빨리 왔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하시면서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우리 둘이 후딱 끝내자며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생각해서 이미 김치도 모두 소금에 절여뒀다며 하루 종일 소금에 절인 무거운 배추를 무고 뒤집느냐 허리가 펼 시간도 없었다며 제 앞에 떡하니 절인 배추라고 상자에 쓰여 있는데 허리를 연신 두드리면서 곡소리와 함께 생색을 내시더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은 이미 튼 지 오래였고 집안에서는 저 혼자 철푸덕 김치를 버무리고 뒷정리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지만 새 모녀 중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완성된 김장은 어머님이 먼저 맛을 보시더니 표정을 찡그리셨고 아니 김치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고작 몇 포기 담는 건데 이렇게 간도 못 맞추면 쓰니? 어떻게 너는 요리 실력이 늘지를 않니? 이래서 남편 밥은 제대로 해주니? 자고로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불쌍해 죽겠네. 에휴 됐고 네 형님 임신해서 무거운 거 못 드니까 김치통이나 얼른 애들 차에 옮겨둬라. 그렇게 한참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해 형님 차 트렁크에 김치통을 옮기고 있는데 그제서야 얼굴을 빼꼼 비추는 형님과 아가씨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냐며 이번엔 꼭 새언니 도와주려고 시간 맞춰 왔는데 자기 좀 깨우지 그랬냐며 여우같이 찡긋 웃어 보이는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귀엽던 모습이 시누이가 되니 어찌나 밉게 보이든지 대꾸할 힘도 남지 않은 저는 한참을 신우 둘 모습을 보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다 옮겨놓고 저도 제 가방 챙겨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주말에 한 번 더 내려올 거라. 그땐 갓김치랑 열무김치 담가야 하니깐.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벙찐 표정으로 어머님을 보자 한 번에 다 하는 거 힘들다며. 그러니 나눠서 해야지. 번거롭더라도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맞춰야지. 아니면 지금 좀 하고 갈래? 열무는 사놨다. 아이 그건 금방 하지 않니? 그 소리에 저는 멈춰섰고 신우들은 씩 웃으며 종종걸음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곧장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일하는 여자예요. 워킹맘이라고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김장시키시고 이런 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게 열무든 갓김치든 저한테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너 어차피 직장에 별 애착도 없지 않니? 둘째 갖고 싶다고 네가 먼저 말했다면서 내가 들어보니 육아휴직도 네가 쓰겠다고 했고 그럼 너도 직장에는 미련이 떠난 거 아니냐? 사실 그동안 직장생활 길게도 했잖아. 너희 동거부터 시작하면 그게 벌써 몇 년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참아줬고 어머님은 동거 때부터 끄집어내시면서 아니 그땐 제가 며느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어머님이 참고 살았다 하시는데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어머님 직장에 왜 미련이 없어요. 얼마 전에 승진까지 했는데요. 그럼 둘째도 그냥 포기하고 아이 하나만 놓고 살아야겠네요. 둘째 준비 중이라 하면 칭찬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김장이라니 저 그냥 둘째 포기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둘째 갖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 하늘에서도 괘씸해서 해가 안 들어서지. 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하나인데 며느리라는 애는 회사 다니느라 아무것도 안 하지. 애는 하나인데 일하느라 힘들다며 애도 안 들어서지. 너는 그동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하시는데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는지 머리에 까치집을 찧어놓고는 말리기 시작했어요. 왜 큰 소리로 어머님에게 그러냐며 한쪽 눈은 뜨지도 못한 채로 저보고 막무가내로 사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우리 둘째 계획한 거 없던 걸로 해. 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 못 낳아. 그러자 남편 표정이 싹 바뀌며 둘째를 왜? 당신이 낳아야지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낳고 육아휴직한다고 말 끝났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랬죠. 둘째를 낳겠다고 말하자마자 김장이며 열무김치며 게다가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서 시댁으로 끌고 오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당신도 며느리잖아. 언제까지 회사 타이틀만 쫓으며 살 건데. 열무김치 그거 내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엄마가 알려주시는 거나 잘 배워놔. 진작에 당신이 배웠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했겠어? 당신 요리할 줄도 모르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연애 때부터 동거 때 그리고 지금도 내가 당신보다 요리 자주 할걸? 어릴 때야 귀여운 맛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당신도 애 엄마인데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좀 배우고 그래야지. 스스로 못하니 어쩌겠어. 엄마한테 배워야지. 그 정도 회사 생활 했으면 할 만큼 했어. 나도 다음 달에 승진하니까 둘째 낳고 육아휴직 쓴 다음에 당신은 퇴사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날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던, 내가 연애했던, 심지어 동거까지 선뜻 했던 남자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으니 놀랍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둘째도 싫고 열무김치도 싫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만두는 건
더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남편이 와서도 저와 끊임없이 싸웠고요. 제 나이가 39인데 남편은 말끝마다 40전에 이걸 주문을 외우듯 말하는데 저에게 긴박감이라도 주려고 한 것 같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질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앞으로의 남편은 제 인생에 없다는 신념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냐며 제 화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순탄했지만 양육권은 달랐어요. 그 문제로 몇 달을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을 변호사에 다 쏟아부어서라도 갖고 오겠다는 입장이었고, 시댁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손주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어요. 그동안 아이 한번 봐준다 소리 없으시더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순순히 물러날 성격 아니었고, 제 독한 성격을 진작부터 알고 있는 남편이 알았다고 괜히 우리끼리 제 살 깎아먹지 말고 양육권은 저보고 가져가라며 손을 놓더군요. 시어머니는 끝내 씩씩거리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절대 손주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다니던 직장 근처에 새 집을 얻어 아이와 옮겨왔고, 이혼 소식이 회사에도 퍼지며 직장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속도 뒤집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서 힘들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 가라앉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에서 녹여 없앴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의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로 저의 전 X 형님의 이름이 찍혀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저의 전 형님이자 이제는 남남인 그녀의 남편이 작게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외주하청을 입찰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력이 부족하던 회사는 결국 하청 입찰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안 그래도 위태롭던 회사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곳은 이 계기로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고, 출산을 앞둔 전 형님 내외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아가씨 또한 아시잖아요. 하늘길이 싹 다 막혀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체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처음엔 교대 근무로, 그 다음엔 지상직으로, 그렇게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평소 씀씀이가 월급보다 컸던 아가씨는 어느 몰래 오빠에게 종종 카드값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럴 적이면 전 남편은 저 몰래 숨겨둔 종잣돈이나 이것마저도 없을 땐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며 아가씨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었기에 벌이마저 막힌 그녀에게 서울살이는 더 있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결국 미룰 수 있을 만큼 고향행을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언니에 이어 시댁으로 다시 돌아간 그녀는 마치 자연이 그리워 지발로 스스로 고향을 찾은 것 마냥 자신의 소식을 잘 꾸며 그녀의 SNS에 도배를 했기에 전 시댁 소식쯤이야 검색 몇 번만으로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졸지에 공주를 둘씩이나 수발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니 오랜만에 정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요, 사정은 비슷하더라고요. 저의 전 남편이 다니던 게임 회사에서 그를 중축이 되어 준비하던 게임이 출시를 하자마자 대중에게 외면을 받았고, 이거 하나 믿고 저에게 내조하라 마라 하던 그는 결국 보직 변경이 되어 생전 처음 하는 업무에 버벅이며 버퍼링이 걸려 지금은 해고 위기에 놓였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 하더군요. 반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고, 그 해에 가장 고점의 인사평가를 받아 곧 자회사 대표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혼 후 딴 생각 들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회사 일에 힘을 쏟았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를 가지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안 생긴 게 어쩌면 조상신이 도와 얼른 도망가라는 하늘의 뜻이구나 싶지 뭐예요. 그리고 둘째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늘이 어쩌고 하는 시어머니는 본인이 말한 그대로 하늘에서 벌을 내렸는지 자식셋 모두가 백수가 되어 집에 들어와 지낸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게 결국 한평생 다르게 살아온 가족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어보려는 일련의 견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저 우위를 선점하려는 고지쟁탈전처럼 생각하면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아닐까요? 저의 결혼은 이렇게 그 고통을 끌어냈고 앞으로 다시 받아줄 마음도 전혀 없기에 그저 지금처럼 고마운 회사 그리고 더 고마운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예전에도 그래왔듯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고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